미국 블룸버그가 최근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는 2021년 혁신지수를 산정한 결과 한국이 1위에 올랐다고 이일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 비용, 첨단 기술 기업들의 집중도, 생산 능력 등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 90.49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로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등이 자리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 중국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2위였는데 이번에 1위로 올라오면서 블룸버그 혁신지수가 발표된 9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혁신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이유는 연구개발 및 제조업의 강세, 세계 최다 특허 취득 활동이 주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5위에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세계 2위로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기술 혁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S 등 미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를 가장 발빠르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차그룹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선보이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 한 로봇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플랫폼 전문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3일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되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수준에서 형성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른바 따상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달 18일에서 19일에 진행된 국내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489.9대 1의 놀라운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경쟁률을 뛰어넘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11년에 설립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카이스트 로봇 연구센터의 연구팀이 설립하였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 인간형 이족 보행 로봇인 슈버가 이 연구팀의 작품이었습니다. 슈버는 2015년 미국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해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슈버의 우승에는 놀라운 스토리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슈버가 참여한 로봇 경진대회 이름은 재난 대응 로봇 경진대회였습니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자 일본 도쿄전력은 로봇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로봇 선진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술력을 믿고 이제는 원전을 무사히 복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로봇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일본 로봇 기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런 재난위기에 투입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봇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로봇을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를 열어 그 로봇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이 대회에는 현대 과학기술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미국 항공우주국, 세계적인 로봇기업 IHMC 로보틱스, 그리고 일본 로봇 연구의 대표주자 일본산업기술연구소, 무인기기 제어기술의 1인자라 불리는 미국 카네기 멜론대 연구팀, 세계 최고의 공학대학인 미국 MIT 공대 등 총 24개 로봇 연구팀이 참여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2억이었고 2위에게는 100만 달러, 3위에는 50만 달러가 주어졌습니다. 공학 분야 상금으로는 사상 최고였는데 무엇보다 여기서 우승하면 세계 최고의 로봇 연구팀이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다투는 로봇 기술의 자존심 대결이기에 우승에 대한 의미는 더 컸습니다. 초창기에 정한 대회 방식은 가상의 원전 사고 현장을 가정해 총 8가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로봇들은 8가지 임무를 열심히 완수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종 우승자는 한국의 슈버였습니다. 슈버는 최종 결선 경기에서 8단계 수행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완수해 1위를 거머쥐었으며 2위와 3위 팀 역시 만점을 받았지만 시간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2위 IHMC 로보틱스는 6분가량 뒤진 50분 26초 만에 임무를 마쳤습니다. 슈버는 모든 임무를 가장 빠르게 해냈습니다. 이 시합을 계기로 세계 로봇 연구팀들은 한국 연구진들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IHMC 로보틱스 한 연구원은 직접 슈버팀을 찾아와 우리 로봇은 너무 크고 무겁기만 한데 슈버는 크기도 적당하고 강력해서 좋다고 칭찬했습니다. 실제 IHMC 로보틱스의 로봇은 키가 190cm이고 무게가 175kg으로 80kg인 슈버보다 실제 2배 가까이 무거웠습니다.
슈퍼팀의 우승을 놓고 전 세계는 한국 과학기술의 변혁을 일으킬 만한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까지 말하며 오랫동안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이젠 한국도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슈퍼를 만든 카이스터 오즈노 교수는 불과 20여 명의 연구진으로 큰 재정적인 지원 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오즈노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의 로봇은 수십 년 동안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당시 1등을 했다고 우리의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겸손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슈퍼를 만들어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코스닥에 상장되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기업에서는 최근 이족 보행 로봇 말고도 협동 로봇을 만들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일종으로 안전장치가 내장된 로봇팔인데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어 제조업과 물류, 식음료, 전문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로봇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협동 로봇을 개발했다며 놀라운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개발 속도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 로봇을 본격적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KT는 최근 미국의 로봇권이자 데니스홍 UCLA 교수를 영입해 AI와 로봇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전에서도 놀라운 성능의 로봇 모델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인수해서 화제를 모았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서 스스로 줄넘기를 돌리고 엄청난 균형 감각을 동원해 줄을 넘는 섬세한 동작은 쇼킹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구글이나 일본 소프트뱅크로 팔려나가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위주의 사업을 펼쳤던 기업인데 반해 현대차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성장해온 기업으로 로봇 사업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업그레이드되어 발표된 스팟은 자체 충전 시스템을 갖춰 위험한 산업 재해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백업, 전송하는 기능도 갖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카우트는 원격으로 언제 어디든 스팟을 가동할 수 있어 인간의 출입이 불가능한 위험 지역에서도 스팟을 통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기존 스팟에 팔을 추가해 더욱 완벽하게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로봇을 내놨습니다. 스팟은 스스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여는 것은 물론이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로봇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고 평가받았는데 슈퍼를 시작으로 빠르게 로봇을 개발하고 외국 로봇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은 늦게 시작했지만 시작만 하면 무서운 속도를 보인다고 했는데 로봇 산업에서도 이런 한국의 역량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로봇을 개발해온 미국이나 일본에 무시당해왔지만 이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전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때문에 지자체 기능이 마비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앞서 C19 대응 과정에서 우편 신청 방식으로 인해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이 석 달 이상 소요되는 등 디지털 서비스의 비효율이 부각되며 다른 나라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로 스가 총리는 온라인 신원 확인 등을 위한 마이넘버 카드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신청 후 발급받지 못한 사람이 5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교부 작업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2023년 3월까지 전 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게 작업의 속도를 내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증한 이유는 특별정액 급부금에 이어 1인당 상한 5,000엔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사업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꼭 관공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평일에 찾아오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월 2회 토요일에 예약을 받아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받기 위해 관공서에 방문한 시민은 신청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카드가 나왔다 라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카드를 사용하면 연말 정산의 일부 절차가 간단하게 되지만 카드가 없으면 그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업무 처리할 능력도 안 되는데 스가 총리는 이를 벌리기만 하네요.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인도 군인에게 비밀 무기를 사용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에서 마이크로웨이브 무기를 사용했다고 중국의 한 교수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소식이 밝은 진 교수는 인도군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쪽의 두 고지를 기습적으로 점령했고 그곳은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중국은 고지 탈환을 꾀했지만 문제는 지형적인 특성상 총을 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 무기를 사용했고 인도군은 불과 15분 만에 전부 구토하며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군은 퇴각을 했고 중국군이 고지 탈환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무기는 주파수 또는 전자펄스 무기로도 불리며 고량의 전자파 방사를 통해 전자설비를 파괴하거나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무기 개발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전에서 적군을 향해 사용한 나라는 중국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도 2007년에 공개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배치 후 사용하려고 했지만 끝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군중 통제에도 사용될 것으로도 보고 있으며 2016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으로 중국과 쿠바에서 이상한 병에 걸린 미국 외교관들에게 비슷한 것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면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만들고 휘두르는 것이 병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사우디 정부가 이란을 막기 위해 핵무장 옵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역 라이벌인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자신들도 핵무기로 무장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면 더 많은 국가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라며 우리도 핵무장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 미국, 프랑스 등 6개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면서 사우디 정부는 핵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많은 나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협상에서 탈퇴를 하며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언론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억제하는 외교적 수단인 핵협정을 탈퇴하며 중동 각국이 군사적 수단에 매달린다고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무기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감시와 제재를 받았을 때는 사우디 정부도 개발을 안 해도 되는 여유가 있었다 라며 이제는 중동 지역의 핵무기 무법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대선에 성공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이란과의 핵협정에 다시 복귀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 뉴스는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하원이 푸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17일 영국 BBC 방송은 통합 러시아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야당 소속 의원 37명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러한 법안을 막을 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통과한 법안은 두 차례 심의가 진행되고 이후 러시아 상원 의결과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공표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경찰의 어떠한 수색이나 신문, 재산 몰수 등을 면제받고 국가 반역 행위나 중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으로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하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신상을 보증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는 트위터를 통해 푸틴에게 왜 지금 면책 특권이 필요한가 라며 독재자들이 자신의 의지로 자리에서 물러날까 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네요. 84세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노후에는 편하게 살고 싶나 봅니다. 마지막 뉴스는 브라질에서 마스크에 가려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질의 한 예술가는 마스크에 신기할